반갑습니다. 학업상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 학업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선택 과목 4과목 중에 이제 학업상담이 한 과목이죠. 이 학업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 청소년에게 학업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 많지 사실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청소년 시기를 다 지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 많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학업 문제에 좀 더 이렇게 더 비중이 좀 높아지고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문제들은 나중에 더 고민하고 학업에 집중해라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많죠. 그래서 학업과 연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업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꼭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 상담은 사실은 이게 그 꼭 상담 분야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심리 상담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학업 상담은 상담 분야는 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학업에 좀 초점이 이렇게 학업과 상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학업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과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심리 상담 공부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학업 상담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뭐 학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우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이런 뭐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상담적 접근을 통해서 학업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요런 것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챕터는. 그래서 1번 보시면 학업 문제 개요. 양가로 1번 의 보시면 이제 정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학업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다. 과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제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상담을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공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럼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학업에서 부적응이나 어려움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나 갈등은 대부분 학업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업에 이렇게 저하를 가져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양거라 2번 보시면 학업 문제의 특징은 학업에 문제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은 어떤 특징들을 보이냐면 첫 번째, 어휘력이 낮아서 학업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들 중에는 왜 그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외국 국적인데 한국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귀화를 하셨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경우 보면 어휘가 상당히 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론 뭐 제가 쓰는 말이 이제 저는 성인이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단어를 좀 쉬운 단어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단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이제 심리 검사들은 이거는 뭐 청소년 연령대에 쓸 수 있는 어휘들을 가지고 문항을 만든 걸 거 아닙니까?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어휘가 낮은 경우인데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교과 내용 습득이 학업에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과 내용 습득 자체가 언어로 설명이 돼 있는데 어휘가 딸리면 이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마다 손 들고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뭐 아는 척하고 넘어가서 결국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는 적절한 어휘가 수반되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는 이런 경우가 많죠. 동그라미 2번
문장 또는 단락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러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게 핵심 내용을 이해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어떤 이제 검사들은 문장이 좀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같이 읽고 이게 무슨 말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단 다 짜증을 내더라고. 기본적으로 일단 다 짜증을 내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 학업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요거 핵심을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거 묻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러 개의 문장을 동시에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폭이 낮은 경우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말고 전혀 다른 거에 대한 전혀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를 안 보이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폭이 낮으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겠죠. 당연히. 동그라미 4번, 추론 및 원인 결과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력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인식해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A에서 D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학업이 어렵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단기 기억 능력 자체가 낮은 경우. 그래서 단기 기억 능력이 낮으면 이게 이제 좀 전에 배운 걸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뭔가 쌓아지는 게 잘 안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문제를 보이는 그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입니다. 학습 부진. 학습이 잘 안 되는 걸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양가를 1번 개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학습 부진이 뭐냐 정의를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특정 영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이걸 학습 부진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에서 만약에 지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학습 부진이 나타나면 전학이나 가정불화 같은 어떤 사회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요인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잠재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자체를 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지능과 잠재 지능을 지니면서도 잠재적인 능력을 지니면서도 수락 가능한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이런 걸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학교 학습 능력이 있으면서도 설정된 목표에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 이런 학습자를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동그라미 리을 그럼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기초학습 부진과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학습 부진은 기초적인 학습 기능, 학습 전략이 부족해. 아주 기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면 기초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하고 교과학습 부진은 어떤 특정한 교과,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특정한 교과에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소한 요만큼은 요 학년에서 도달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도달이 안 된 경우를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요인이라고 바꾸시는 게 더 나아요. 학습 부진의 요인은 인지적 요인도 있고요. 학습 전략 때문에 생기는 요인,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보다는 어떤 환경적 조건의 결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이제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능이 안 돼서 학습 부진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긴 좀 어렵잖아요. 지능을 뭐 끌어올려 주는 게 뭐 그렇게 쉬웠으면 제가 이 머리로 살진 않았겠지, 그죠? 그 지능 이외의 환경적 어떤 요인들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동그라미 비브에서 보시면 지속 기간에 따라서 만성적이냐 또는 일시적 상황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시옷에서 보시면 이제 원인은 뭐냐? 학습 동기 결여 때문에 나타나지는 걸 수도 있고요. 교사가 기대가 낮으니까 뭐 이제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공부 기술, 그다음에 학업 시간 부족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이응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은 능력과 성취의 편차, 즉 기대되는 학년 수준과 성취된 학년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대가 있는데 성취된 건 요만큼이야. 그럼 부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지읒에서 보시면 보편적인 교재나 보편적인 교수 방법은 효과가 없다. 학습 부진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학습 부진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 학습 부진이 있는 아동들에게 맞는 방식의 교과와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학습 부진을 설명한 학자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정의를 어떻게 학습 부진을 어떻게 정의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잉그램이란 학자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학년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학습자, 학년 진급을 못할 만한, 그래서 유급될 만한 학습자를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커크는 교육과정 적응에 곤란을 겪는 학습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죠. 박성익이라는 분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설정된 교육 목표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 요 학년에서 요 과목은 요 정도는 최소한, 아주 최소한 요 정도는 습득을 해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급될 이제 그 처지에 있는 학습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그건 학습 부진과 비슷하긴 한데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 외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이해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잘 읽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학습 지진이라고 하는 거. 학습 지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깔보는 듯한 또는 혐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지적 능력 저하가 기본적으로 동반돼서 나타나지는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장애 수준의 저하는 아니지만 경계선, 그러니까 지적 장애는 넘어서지만 바로 그 위에 있는 지적 수준을 경계선 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 지능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학습 부진이 나타날 때 학습 지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학습 성취가 뒤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지능 지수가 IQ 70에서 85 정도, 70 미만이 이제 지적장애 진단 기준이니까 그럼 지적장애 진단 기준은 넘어서는데 경계에 해당되는 거죠. 70에서 85 수준. 그러니까 이제 그 표준 편차로 따지면 평균에서 1표준 편차 말고 2표준 편차에 들어오는 그런 지능을 얘기하는 거다. 뭐 우리가 심리 검사 그쪽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학업 저성취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학업 저성취는 말 그대로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유냐? 이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성취 자체가 부족한, 성취 자체가 낮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 첫 번째 점 보시면 학습 부진과 자주 중복해서 쓰는데요. 전체 중에 하위 5에서 20% 정도 성취 수준을 보이는 이런 경우를 학업 저성취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 점. 잠재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요. 학업 성취 결과만을 기준으로 얼마나 성취했냐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학업 저성취를 이야기하는 거다. 학업 지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점 보시면 발달 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해서 학습 목표 달성하지 못한 학습자를 학습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학습 장애라는 명칭이죠. 학습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이상 심리에서 우리가 특정 학습 장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하는 건 DSM-5에서 붙인 용어고요. DSM-4에서는 학습 장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첫 번째 점, 지적 장애나 정서, 환경, 문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하고 지적 장애 때문에 생기면 지적 장애 이렇게 진단을 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이런 능력에 있어서 저하를 보일 때 이제 학습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학습 부진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 우리나라의 학습 부진의 기준을 어떻게 따지냐.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교육부에서는 기초학습 부진, 그 다음에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기초학습 부진, 이건 교육부에서 기준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에 딱 측정을 하는 거죠. 기초학습 부진은 초3 때 딱 측정을 하는데 읽기, 쓰기, 기초, 수학 요 세 과목에 있어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하면 기초학습 부진이 아닌 거고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기초학습 부진에 해당이 된다. 초3 때 측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쭉 내려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습 성취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최소 성취에 도달을 못하면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본다는 거니까.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목표 성취 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교과학습 부진은 기초학습 부진, 교과학습 부진이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학습 부진 용어라고 그랬죠. 교과학습 부진은 각 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최저 학업 성취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각 교육 단계마다 나타날 수 있는 과목마다 학년마다 최저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이제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선수 학습 요소가 결핍되었다든지 재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각 학년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제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부른 겁니다. 평가 도구는 그럼 어떤 평가 도구를 쓰냐? 교과학습 진단 평가, 그다음에 중간 기말, 그다음에 교사 평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과학습 부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미음에 보시면 이제 학습 부진의 발생 원인보다도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진 현상이 나타났냐, 원인이 어떻게 됐냐, 이게 심리적이냐, 아니면 뭐 그 다른 어떤 그 환경적 요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읍에서 보시면 성취와 비교 준거를 지적 능력에 두고요. 학습 부진의 원인을 뇌손상과 같은 개인 내적인 결함보다는 누적된 학습 결손, 그 다음에 학습 전략과 같은 환경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뇌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문제, 전략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선수학습과 학업성취라는 거. 선수학습이라고 부를 때는 선행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수학습은 이제 그 왜 우리가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수학을 알아야 그 위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수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있죠. 초등학교 수학을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중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쌓여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걸 어떻게 쌓아? 아랫단이 안 쌓여지면 케이크를 쌓을 때 아랫단이 안 쌓여지면 그 아랫단이 없는데 어떻게 윗단을 쌓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그걸 이제 선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랫단을 쌓아야 될 때 아랫단을 적절하게 튼튼하게 잘 쌓아야 그 위에 윗단을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랫단을 쌓는 걸 선수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행학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학년보다 더 미리 땡겨서 배우는 걸 선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 첫 번째 점 보시면 선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배운 내용, 즉 앞서 받았던 학습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선수학습 결손, 선수학습 결손 아랫단이 안 쌓인 거지. 해당 학년의 교과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죠. 아래 학년님께 이전에 배워야 될 걸 이해를 못하고 넘어왔으면 그 위에 쌓아야 될 걸 못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상급 학교로 갈수록 선수학습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요. 다섯 번째 점, 수학은 위계성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게 좀 높죠. 지리 이런 거는 선수학습이 좀 덜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지리 선생님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 지식으로는 그래요. 얇은 제 지식으로는. 수학은 위계성이 매우 높은 과목이죠. 그래서 선수학습이 결손되면 새 단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움 거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제가 상담했던 애들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 보시면 선수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습 전략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보완책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그 선수학습을 미리 채워야 그 위에 쌓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괄호 2번에 보시면 그럼 학습 부진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학습 부진이 나타나지냐, 학습 부진이 무슨 이유 때문에 나타나지냐,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를 이야기하면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학습 분야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거, 인지적인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지 맞고요. 정의적이다. 그럼 정의적이 뭐지? 그럼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정서적인 것도 거기에 믹스가 되고요. 어떤 의지적인 것도 거기에 믹스가 돼요. 그래서 태도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믹스가 되는, 그러니까 정서와 어떤 태도, 그다음에 성격적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정의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학습 상담에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정의적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이제 학습 상담에서 그 우리가 정서와 어떤 태도, 성격, 그다음에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된 좀 이렇게 큰 개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이런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 부진이 있을 경우에는 인지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력이라든지 사고력, 단기 기억력,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특징을 보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면 주의력이 부족하고, 흥미 범위가 좁고,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하고, 쭉 내려가서 파지력은 기억력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파지력, 기억력 병렬로 써놨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기억력이 부족하고, 상상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을 국지적으로 지각을 하고, 창의력, 손기능, 인내력, 주의 집중력, 추리력, 정의감, 분석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 되게 많다, 그죠? 학업의 흥미와 태도가 정상화보다 낮고, 자아 개념도 부정적인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시청각 지각과 기억력에 있어서 낮은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요. 쭉 내려가서 단기 기억에 있어서는 부진화가 정상화보다도 훨씬 낮은, 학습 부진이 있는 애들이 단기 기억이 좀 더 낮더라, 단기 기억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도 부족하고요.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쭉 내려가서 학습 장애아가 어느 특정 영역의 수행에서 지체 현상을 보이는 데 비해서 학습 부진하는 국어 수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전체가 부진을 보이더라. 학습 장애는 어떤 특정한 영역, 읽기, 쓰기,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의적 특징, 정의적이라고 하는 용어 나왔다 그랬어요. 정의적 특징은 학습 부진을 보이는 그 아동들의 정의적인 특징은 과잉 행동이 많고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사회 부정이나 낮은 성취 동기를 보이는 게 좀 일반적인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좀 늦고요, 쭉 내려서 불안 수준이 많고요, 자기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요, 적응력이 부족하고요, 충동적이고요, 조급한 기대감을 갖는 특징이 있더라. 동그라미 니은 학습 부진 아들은 귀인 성향이면 인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 교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르더라. 그러니까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외부 탓, 남 탓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사회성 학습 동기가 부족하고요, 자아 개념이 낮고요, 무관심, 억압, 자기 기만, 자기 비하, 태만, 그 다음에 무책임,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보이고, 열등감이 있고요, 감정 부전장애라는 용어를 지금은 쓰진 않죠. DSM-4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DSM-5로 바꾸면 지속성 우울장애가 지속되는 거, 2년, 그걸 지속성 우울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보이더라.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쭉 내려서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요,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고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기대, 희망이 없는 그런 특징, 정의적 특징을 갖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경적 특징. 학습 부진을 보이는 친구들은 어떤 환경적 특징을 보이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부모의 훈육 태도가 지적 강요적인 특징, 가정 내에서는 추상적 언어 사용이 부족하다. 추상적 언어 사용은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단어 말고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런 대화를 거의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고요, 과잉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고는, 과잉 행동을 요구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과잉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극을 많이 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불안정한 가족 분위기가 특징이고요, 부모의 과잉 기대라든지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특징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학습 부진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통합적 접근에서 생각을 하면 인지적 요인, 능력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지능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고, 인지적 요인은 공부에 대한 태도와 동기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정서적 요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거. 행동적 요인은 뭐 말 그대로 조절 능력이 잘 작동을 못하는 거. 환경적 요인은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인을 분류를 해보면 개인적 변인이냐 환경적 변인이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개인적 변인으로는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없는 거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 변인 중에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걸 보면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뭐 학습 전략이라든지 나머지 쭉 보시고 공부에 대한 태도라든지 부모에 대한 지각이라든지 불안, 우울, 비합리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 있는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꿀 수 없는 불변 요인은 지능은 못 바꾸죠. 적성 이런 거 안 바뀌죠. 기질 이런 거 안 바뀌죠. 인지 양식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쉽게 안 바뀌어서 그렇지. 도식 우리가 이제 보통 인지 양식은 우리가 뭐 상담을 인지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불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다음에 환경적 변인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환경적 변인 중 부모와의 관계는 바꿀 수 있죠.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그렇고 또래 관계도 바꿀 수 있는 요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은 부모의 지위 변인, 부모의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부모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나? 네. 근데 이제 뭐 잘 쉽게 바뀌진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뭐 그 가족 구조 변화, 학교 풍토, 교육 과정, 뭐 학교 시설, 그다음에 시험 형식, 경쟁 구조, 사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전략은 어떤 수업 전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적응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을 하고요. 학습 목표를 적절하게 잘 알려주는 이런 방식.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단원별, 차시별 수업 개요를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전문적인 어휘라든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해설 자료들. 그래서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만약 이제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미리 주면은 뭐 필요한 사람은 보고 안 필요한 사람은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정학습 과제를 제공해 주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한 반 전체에다 동일한 걸 주는 거 그게 이제 쉬우니까 그렇게 주는데 사실은 학생들마다 이제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과제를 제공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이제 특별 교재 또는 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동그라미 비읍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시옷에서는 쭉 내려가서 학습 기술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기술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학습 기술이 뭐냐? 정보 확인, 분석, 저장, 기억 방법이라든지 독서 방법, 시험 준비, 노트 필기 방법 이런 것들이 학습 기술에 해당이 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교정 수업 전략으로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함, 약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정해주는, 제거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학습자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접근하는 거죠.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개별적 진단을 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습 과제 및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목표 설정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서 목표를 세울 때 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워서 이 단기 목표를 성공해보는, 달성해보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한 번 성공해보면 그 다음 성공을 이렇게 기대를 갖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단기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이게 앞자를 딴 거죠. 구체적이다. 목표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 현실적이어야 된다.
시간이, 달성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스마트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설정을 모두 촉진해주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 아동들은 좀 이렇게 그 아동들에게 맞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